안녕하세요. 조정현입니다. 서양사상과 지성사 3월 15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계몽사상과 낭만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몽테스키웨부터 디드로 그리고 낭만주의 그 중에서 괴테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LP판을 한번 준비해 왔어요. LP라는 게 제가 대학교 때까지는 많이 구입을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대학원 들어가서부터는 아마 CD로 바뀌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CD 이후에는 MP3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별로 음악을 많이 듣지는 못해가지고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오늘 강의는요, 이 법의 정신, 백과사전, 낭만주의, 그리고 그 여파로서 있었던 민족주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이 몽테스키웨가 현대 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요. 디드로가 지향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본 뒤에 이 사실상 계몽주의에 대한 반발로 감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독일 낭만주의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낭만주의와 민족주의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몽테스키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48년에 법의 정신을 편찬하게 됩니다. 사실 한번 보세요. 상당히 낭만주의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다양한 환경과 역사, 종교적 전통이 정치 체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전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낭만적이죠. 환경과 전통이 정치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상당히 낭만주의적이고 이게 연구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몽테스키웨를 계몽주의자로 분류하게 될까요? 자,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기후 및 지리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큰 차이가 인간 행위, 나아가 정보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죠. 외적 조건의 영향으로 인간 행위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와 같은 현상은 인간으로서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이 몽테스키웨의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낭만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몽테스키웨를 계몽주의자로 분류하게 될까요? 바로 밑에 있는 점 때문이죠. 몽테스키웨는 영국의 입헌 군주정 체제를 선호했습니다. 다른 모든 국가들도 영국의 체제를 모방하면서 맞닥뜨리게 될 환경적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이상주의자였기 때문에 바로 몽테스키웨를 사실상 계몽주의자로 분류하게 되는 대목인 것이죠. 제가 강조할 때는 그만한 사연이 있겠죠.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사실은 이런 문제를 내겠죠. 주관식이 됐던 객관식이 됐던 글쎄요. 시험이
주가 그 비대면으로 될지 대면으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시험 주제로서는 괜찮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가 보기에 영국 정치체제의 가장 큰 장점은요,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이 분리되고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견제와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 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자유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지배자나 지배 집단에 어떠한 절대 권력도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견제와 균형에 대한 이와 같은 이상화는 다른 많은 계몽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요. 특히 1787년 미국 헌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드니 디디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실용적 경향의 계몽 사상가이자 계몽의 전도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를 공격했기 때문에 한때 감금되기도 하고요. 뭐 저번 시간에 볼테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볼테르, 디드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가명이에요. 예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필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이 책을 내게 되면 금서 목록에 째가 오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이후 줄곧 검열과 투옥의 위협을 받으며 활동했습니다. 한 가지만 옆으로 세서 말씀을 드리면 검열을 하는 주체가 국가가 아니에요. 이 종교예요. 가톨릭 교회였죠. 갈릴레오가 자신의 지동서를 얘기를 하지만 그 지동서를 탄압한 것은 국가가 아니고 가톨릭 교회였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톨릭 교회라는 조직은 사실상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출생신고, 결혼신고, 사망신고를 어디다 하죠? 그래요. 국가의 구청이나 뭐 동사무소에, 동사무소라는 표현은 요새 안 쓰죠. 주민센터에 가서 얘기를 하죠. 신고를 하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사실상 이 가톨릭 교회에다가 출생신고, 사망신고, 결혼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1960년대에 이제 컴퓨터 공학이 발전하면서 통계 처리가 일반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당시에 가지고 있던 교회 출생신고, 결혼신고, 사망신고 그것을 통해서 통계 처리를 하는 것이 60년대에 한번 역사학계에 큰 이 영국 경향으로 자리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를 잡아봤더니 일단 사망 연령이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낮았어요. 뭐 한 28세 정도, 평균 사망 연령이 한 28세 정도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신생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에요. 뭐 한 애가 태어나서 한 3개월 이상 살아남기가 어려웠죠. 당시 위생 상태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죽어가는 애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거기다가 전염병이 돌면 또 이제 급속히 사망자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팬데믹이 발생하는 것이죠. 뭐 한번 전염병이 돌면 인구의 40%가 죽어나가는 그런 전염병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사망률 평균을 따져보면 26세를 넘기기 전에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옆으로 갔나요? 뭐 이왕 칼을 뽑았으니까 휘두를 넣을게요. 그런데 평균 결혼 연령을 따져보니까 이게 말이죠. 28세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30세, 어떤 지역은 또 30세인 경우도 있고요. 사실상 만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에는 뭐 혼수부터 시작해서 집장만까지 본인들이 해야지 됐기 때문에 결혼 연령이 경우에 따라서는 35세가 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혼수나 집을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혼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신자의 비율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통계는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 사람들은 일찍 결혼해서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만원이고 독신자의 비율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연구 결과 잡히고 있죠. 검열과 투옥 얘기를 하다가 그냥 옆으로 휙 샜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죠. 죄송합니다. 전 생애 동안 조금 더 굽힘 없이 후진적이거나 앞지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비판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는 소설이나 희곡을 포함한 다양한 형식으로 방대한 주제를 다루었지만 디드로의 가장 큰 영향력은 야심만만한 출판 사업이었던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계몽사상가들은 연극에 관심이 많아요. 일반 대중들이 가장 쉽게 구어체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이 당시에는 연극이었죠. 연극 무대에 이제 일반 평민들의 언어를 쓰는 배우들을 등장시켜서 그 계몽사상을 일반 대중들이 소화낼 수 있게끔 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들이 공동 집필을 한 것이 이 백과사전입니다. 당시에 가장 진보적인 철학, 과학, 기술적 지식들을 망라하고 또 전파할 목적으로 기획되었죠. 우리가 전파, 제가 앞에 뭐 계몽주의의 계몽사상의 전도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상 뭐 또 앞부분에서 계몽사상 일반론을 얘기할 때도 믿음이라는 요소를 상당히 많이 썼어요. 뒤에 계몽주의 종합에서도 결국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 계몽사상은 좀 이 종교적인 가톨릭을 비판하면서도 종교적인 이거를 전파하고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강하게 박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15년부터 1772년 사이에 분할본으로 간행되었고요. 모두 2절판 17권의 대형 책자와 11권의 도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인가? 그때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네요. 동아출판사에서 동아대백과사전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큰 이 우리나라 학계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죠.
그거를 하다가 동아출판사가 결국은 어려워졌죠. 여하튼 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동아출판사가 했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갑자기 기억이 나서 좀 오늘은 좀 옆으로 자꾸 세네요. 집중을 해야죠. 집중 포화를 지금부터는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드로는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서적으로 이 백과사전을 기획했습니다. 이 때문에 디드로는 백과사전이 사고방식 전반을 바꿀 것이라고 믿었죠. 또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이룩한 최신 성과를 전파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미신을 타파하기 위해 싸우고 과학의 진보를 더욱 촉진시키며 결국에는 인간이 처해 있는 온갖 유형의 비참한 상태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믿었던 거예요. 온갖 종류의 전통적 신앙은 모두의 감수성을 동원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죠. 만약 기회가 주어졌다면 모든 비합리적인 종교교리를 통렬히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격한 건활로 인해 반종교적인 기사집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디드로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백과사전에서 성취성사 항목을 찾으면 식인풍습 항목을 보라처럼 간접적인 방식으로 종교를 조롱했었죠. 이 때문에 백과사전에 처음 몇 권이 간연되자 논란이 일어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완간해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큰 인기를 끌어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본이 출간되기도 했죠. 이 백과사전이 편찬됨으로써 사실상 계몽사상은 프랑스를 넘어서 유럽 전체로 전파되는 데도 기여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프랑스를 넘어서서 유럽 전 심지어는 신대륙에까지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스위스 출신의 루소는 사회계약론이나 에밀과 같은 저작을 통해 정치사상과 교육 철학에 중요한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레싱이 현자, 라탄과 같은 희곡을 통해 종교적 관용의 중요성을 역설했죠. 스코틀랜드에서는 흉과 아담 스미스와 같은 경제사상가의 주도하에 철학적 회의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이론이 제시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시장 경제 이론에 대해서 이게 계몽사상이랑 무슨 또 관련이 있지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주도 산업이었던 절대왕정 시기의 중상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주도, 다시 말하면 생산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를 예로 들을게요. 이 네덜란드에도 동인도 회사가 있고 프랑스에도 동인도 회사가 있고요. 영국에도 동인도 회사가 있어요. 이 동인도 회사들은 국영기업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수출입을 관장하는 이 사실상의 국영기업체들이죠. 국영기업체 얘기가 나오니까 또 집중포화를 나뉜다고 했는데 또 옆으로 약간만 셀게요. 이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식민지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의 미국 식민지회사, 물론 미국 독립혁명 이전 얘기죠. 이 시기에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주에서 금강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가가 아주 곤두박질이 아니고 위로 상한가를 한 몇 주씩 칠 거예요. 이 주식 얘기를 또 여기서 하긴 좀 그런데 주식하다 망한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뭐 여하튼 뭐 그런데 또 버는 친구들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뭐 비슷비슷한 공부를 했고 비슷비슷한 실력인 것 같은데 뭐 다른 사람은 따고 있는 사람은 또 있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옆으로 많이 샜네요. 뭐 이방 옆으로 샜으니까 조금 더 옆으로 가겠습니다. 뭐 영국 국왕이 갑자기 재정이 바닥이 나버려요. 뭐 가끔 그럴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버는 수단 중에 하나가 사실은 주식이죠. 이 국영기ገብ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미국 식민지에서 금강이 발견됐더라라는 루머를 이제 국왕 측에서 퍼뜨려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죠. 물론 그 전에 이제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기 전에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오르고 난 뒤에 그것이 루머라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는데 가장 낮은 가격이 형성될 때 국왕이 다시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구조였기 때문에 이 흉과 아담 스미스 같은 경제사상가들은 절대왕정 체제의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상의 계몽사상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요, 체잘의 베카리아가 사법과 형벌에 관해 진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죠. 미국에서는 토머스 제퍼슨과 벤자민 프랭클린이 교육의 중요성과 실용적 삶의 태도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계몽사상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인간의 이성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우주를 움직이는 법칙을 그리고 인간의 생활상의 법칙을 뉴턴처럼 찾을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인간의 배후에도 그런 법칙이 존재하고 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또 믿네요. 그것이 자연법, 즉 이성을 활용하면 그 자연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믿네요. 자연법을 발견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개혁이었죠.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믿네요. 이들은 인간이 교육을 통해 완성될 수 있고 그리하여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는 진보 사상을 또 믿었던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다닌다는 얘기는 최고 학부를 이제 졸업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아유, 문제는 제가 별로 그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밥집을 찾을 때 코가 알려주는 대로, 눈이 알려주는 대로 가지, 제가 칼로리를 계산하고 뭐 비타민 뭐 그런 거 계산하면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밥집을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신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여하튼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코나 혀나 가 인도하는 것으로 저는 가지. 그냥 뭐 칼로리 계산하고 뭐 비타민이 뭐 이게 풍부하니 뭐 무기질이 뭐 부족하니 뭐 이런 거는 별로 계산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뭐 또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간다. 그러면 학기 초에 한번 길들여진 곳으로 가지. 그 지하철 앱 키고 뭐 버스 앱 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진 않게 되더라고요. 뭐 제가 비합리적이라서 그런 거겠죠.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우리는 좀 비이성적인 측면이 저를 또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여하튼 그런 것 같아요. 자, 로맨티시즘을 한번 보도록 하죠. 프리드리히 이 쇼팽이 가장 유명하죠. 좀 늦게 나오네요. 이 쇼팽을 가져왔었는데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즉흥곡이라는 게 이 시기에 유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피아노 연주라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낭만주의의 새로운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전의 시기에는 다 정해져 있죠. 악곡에 적혀 있는 대로 능숙하게 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 쇼팽 이 낭만주의가 도래하면서 개인의 이 곡을 읽는 능력이 훨씬 더 강조되게 되죠. 자, 다음 주제로 이 로manticism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이성 만능주의에 대한 반동의 맥락에서 감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됩니다. 다음에는 감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이 낭만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프랑스 혁명은 결과적으로 이 나폴레옹의 출현으로 귀결되었죠. 이 나폴레옹은 침략 전쟁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1815년경 유럽에서는 프랑스 혁명과 계몽사상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고, 그 반발은 독일의 낭만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발은 계몽사상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서 낭만주의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낭만주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몽사상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낭만주의의 작가와 미술가는 18세기에 전지전능한 이성에 반대했었죠. 하나의 믿음에 해당했던 전지전능한 이성에 반대한 것입니다. 이성의 시대가 모래는 바 있었던 신앙, 정서, 전통을 옹호하게 되죠. 이 낭만주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질풍노도라는 거센 바람과 경랑이라는 질풍노도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몽사상이 특히 18세기에 프랑스가 주도한 것이라면 낭만주의의 근원은 1770년대 독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희곡 제목에서 따온 질풍노도죠. 그 후 유럽 도처에서 감정을 촉발시켰던 문예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계몽사상이 종교를 미신으로 간주하고 경멸했다면 낭만주의는 경건심을 존중했죠. 여러분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한 번쯤은 읽어보셨죠? 저희 때는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이 괴테의 소설로 낭만주의를 상징하는 작품이 바로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죠. 이 나폴레옹도 이 소설을 7번이나 읽고 주인공이 자살할 때에는 그때마다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전설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불안한 심정, 자기 연민, 자멸,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소원한 의식, 방관자라는 의식, 소외의식이 바로 괴테의 주제였던 것이죠. 계몽사상가의 낙관주의와는 대조적으로 낭만주의자들은 비관주의와 절망의 화음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우스트를 한번 볼까요? 괴테가 20살 무렵에 쓰기 시작해서 80대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완성했다는 이 장편 시극 파우스트는 유럽 사상의 주류에 대한 철학적 해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전래되던 전설에 의하면 노령의 파우스트는 학문 탐구에 지쳐서 영원한 청춘을 갈망하여 일정한 시기에 그의 청춘을 즐길 수 있다는 교환 조건으로 그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나 음모에 사로잡혀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졌다는 그러한 전설이죠. 괴테는 이 전설을 변형시키게 됩니다. 파우스트는 지식의 추구가 환멸을 주고 아무런 이득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다. 황금의 생명수는 녹색이다. 라고요. 악마와 계약을 하고 타인의 행복을 위하여 이기적인 일들을 희생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결국 구제를 받게 된다는 시극이 바로 파우스트입니다. 계몽사상이 그처럼 열시하던 기독교적 생활 양식을 재확인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독교로 돌아간다는 것. 이는 머지않아 낭만주의의 아주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주차 과제를 내곤 싶지만 또 여러분들과 약속한 부분도 있는데 매주 과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다 보면 이 마음 근육이 길러지죠. 근육은 몸 근육도 중요하지만 마음 근육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음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법을 만들어서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여하튼 여하튼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항상 바람은 돌돌기가 되어 제 발등을 찍습니다만 하지만 전 믿어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마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애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자, 몽테스키웨가 현대 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야, 현대 정치에 이런 영향을 미쳤고, 뭐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지성사 수업을 들으시면서 사실은 좀 막연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주관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죠. 토론 문화도 느끼게 되고요. 다음으로 디드로가 지향한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영향력, 백과사전이 결국은 편찬됨으로써 주변 국가들의 백과사전이 수출이 되고 그것을 읽었던 각각의 나라들의 계몽사전가들은 자기 나라에 필요한 요소들을 이제 계몽사전을 통해서 발전시키게 되죠. 그러한 영향력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동계열 낭만주의의 성격은 사실상 반프랑스적이죠. 반나폴레옹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그 해방군인 줄 알고 환영해서 성문까지 열어줬는데 와서 하는 짓이라고는 노략질밖에 없다더라. 이렇게 되면 이 계몽사상을 아무리 신봉했던 사람들도 소위 말해서 열이 나죠. 그러면서 낭만주의로 그리고 민족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대적 맥락을 한번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왔었어요. 자, 오늘은 좀 약간 좀 옆으로 많이 새겼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요번 주 수요일 강의에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이 낭만주의와 그리고 이 낭만주의, 민족주의와 함께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그렇지만 대부분 안 살펴보는 주제가 있어요. 그거는 보수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를 간략하게 수요일 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수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